저기 도둑이다. 도둑 잡아라. 장터 한복판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0살도 채 안 된 아이가 상인의 주머니를 털고 사람들 틈으로 재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의 거친 눈빛과 더러운 옷차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배워야 했던 나쁜 기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한 선비의 작은 결심이 5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국 어디서 보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선비는 35살의 가난한 학자였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며 과거 급제를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선비는 장터에 나왔습니다. 오래된 책 한 권을 팔고 그 돈으로 필요한 책을 사려는 참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끌벅적했습니다. 선비가 헌책방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라고, 누가 자기 주머니를 털었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선비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재빠르게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옷은 누더기처럼 찢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얼굴은 때로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도둑질을 해야 하다니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저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안타까웠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장터 뒤편의 허름한 그곳에는 모두 5명의 아이가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훔친 물건들을 꺼내놓고 나눠 가졌습니다. 한 아이는 떡 몇 개를, 다른 아이는 동전 몇 잎을, 또 다른 아이는 작은 비녀를 훔쳐갔습니다. 아이들은 훔친 물건을 보며 잠시 기뻐했지만 곧 다시 어두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오늘 하루를 버티기에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훔친 물건 중 팔 수 있는 것을 헐값에 팔고 그 돈으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국밥집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국밥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만 돈이 없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놀라 벌떡 일어나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해치지 않겠다고, 배고프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국밥이나 먹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선비를 따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주인에게 국밥 5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꺼내 계산했습니다. 그 돈은 선비가 책을 팔아받은 것이었지만 선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 뜨끈한 국밥 5그릇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빛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선비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을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선비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선비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거리에서 지내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철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고 자신도 매일 맞았다고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다고 1년째 거리에서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영수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심하게 싸우다 자신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만수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친척 집으로 갔지만 환영받지 못해서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아이는 복동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 계모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매일 때려서 몰래 집을 나왔다고 울먹였습니다. 다섯 번째 막내는 동이라고 했습니다. 겨우 6살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형들을 따라다니며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맞고 쫓겨나 거리를 떠돌며 도둑질로 연명하고 있다니 선비는 자신도 가난했지만 5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평생 도둑으로 살다가 결국 잡혀 벌을 받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비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비록 가난하고 누추하지만 함께 살자고, 더 이상 거리를 떠돌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리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선비를 따라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선비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비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으며 마당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지내던 아이들에게 지붕이 있는 집은 그 자체로 축복이었습니다. 선비는 아이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5 아이가 누울 공간은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붕 아래서 이불을 덮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선비는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비록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선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맞고 버림받고 배신당한 경험이 아이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선비의 눈치를 살피며 얌전히 지냈습니다. 선비가 시키는 대로 했고 말대꾸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선비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 먹였고 낡은 옷이지만 깨끗한 옷을 입혔으며 밤에는 따뜻하게 재울 수 있도록 불을 지폈습니다. 말을 걸고 함께 이야기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선비가 잠든 사이 아이들이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에 돌아온 아이들은 훔친 물건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적응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집을 나가 마을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웃집 닭장을 털어 닭을 훔쳐왔고 장터에서 과일과 떡을 훔쳐왔으며 빨래줄에 걸린 옷까지 가져왔습니다. 선비가 타일렀습니다. 도둑질은 나쁜 것이라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항했습니다. 자신들은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외쳤습니다. 영수는 비웃었습니다. 가짜 착한 척하지 말라고, 어차피 선비도 곧 자신들을 버릴 것이라고, 모든 어른은 다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자신들을 이용해 명예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고, 가난한 아이들을 거두어 좋은 사람인 척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복동이는 울었습니다. 자신은 어차피 나쁜 아이라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버림받을 것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막내 동이는 두려워했습니다. 형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떨었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끼리도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음식 하나를 놓고 주먹 다툼을 벌였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느냐를 두고 다투었고, 이불 하나를 두고도 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평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 닭이 없어졌다고, 선비가 거둔 아이들이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상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떡과 과일이 계속 사라진다고, 아이들을 본 사람이 있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충고했습니다. 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반드시 아이들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훔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값을 모두 배상했습니다. 그 돈은 선비가 겨울을 나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제 선비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밤에만 도둑질했지만 이제는 낮에도 했습니다. 선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꾸짖으면 대들었고, 가르치려 하면 비웃었습니다. 철수는 선비에게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신들은 원래 이런 인간이라고, 바꿀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선비의 책을 찢었습니다. 이런 것 읽어서 뭐 하느냐고, 배고픈데 책이 밥이 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만수는 집을 나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기 있으나 거리에 있으나 똑같다고, 차라리 자유롭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친절만으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아이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막내 동이가 마을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것입니다. 상점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번에는 용서할 수 없다고, 관아에 넘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선비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상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애원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참았다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훔친 물건값의 2배를 내놓았습니다.
그 돈은 선비가 책을 사려고 몇 달 동안 아껴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돈을 받고 동의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경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바로 관아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동희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겁이 나서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다른 아이들이 동희를 나무랐습니다. 왜 잡혔느냐고,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이제 모두 곤란해졌다고 화를 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잡힌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잡히면 곤란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안을 서성이며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새벽녘 선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비는 아이들을 마당에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선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쫓겨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들 모두 10대씩 자신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2번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때리는 사람은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를 때리면 함께 살 수 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반드시 때려야 한다고, 그래야 아이들이 여기 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막대기 5개를 준비해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옷을 걷어 올려 엉덩이를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라고, 철수부터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3개 때리라고, 이것은 아이들의 약속이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격려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고 막대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탁! 첫 번째 타격이 선비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선비의 몸이 살짝 흔들렸지만 신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다시 막대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2번째, 3번째. 처음에는 약하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선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4번째, 5번째.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철수는 막대기를 던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선비의 엉덩이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다음 차례라고, 영수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수는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장 반항적이었던 아이였습니다. 선비에게 욕설을 퍼붓고 책을 찢었던 아이였습니다. 영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힘껏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1대, 2대, 3대. 모두 3개 쳤습니다. 선비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10번째를 때리고 나서 영수는 막대기를 던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의 엉덩이는 이미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선비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만수였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만수는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차마 세게 칠 수 없었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세게 때리라고, 약하게 때리면 안 된다고, 약속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울면서 힘을 주었습니다. 9대, 10대. 마지막 타격을 하고 나서 만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네 번째는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이는 계모에게 학대당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른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아이였습니다. 복동이는 막대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때려도 된다고. 복동이는 눈을 감고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9대, 10대. 마지막 타격을 하고 나서 복동이는 막대기를 던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선비의 엉덩이는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내렸고 살이 찢어진 곳도 여러 군데였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여전히 엎드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막내 동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동이는 막대기를 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무섭다고, 선비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울었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동이는 울면서 막대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고통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달려가 선비를 흔들었습니다. 선비님, 선비님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외쳤습니다. 급히 의원을 불러야 한다고, 영수는 이웃집으로 달려가라고, 만수는 물을 떠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수는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선비님이 쓰러졌다고 외쳤습니다. 마을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선비를 살펴본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원은 조심스럽게 선비를 뒤집어 상처를 살폈습니다. 엉덩이 전체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살이 찢어진 곳이 여러 군데였고 멍이 온통 퍼져 있었습니다. 의원이 뼈를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고,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원은 말했습니다. 최소 석 달은 누워 지내야 한다고, 자칫하면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은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움직이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이렇게 심하게 다쳤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의원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선비 곁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비가 진심으로 자신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분노와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주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변화시키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비는 자신들을 때리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분노를 쏟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선비를 향한 미안함과 사랑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철수가 선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선비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울었습니다. 깨어나 달라고, 제발 깨어나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이 선비의 책을 찍고 욕을 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만수는 선비의 발을 잡고 울었습니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동이는 선비의 옷자락을 잡고 떨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깨어나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막내 동이는 선비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이 선비님을 죽인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 아이는 의논했습니다. 돌아가며 밤을 새워 선비를 간호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철수는 첫 번째 밤을 맡았습니다. 선비의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놓고 열을 식혔습니다. 상처 부위가 덧나지 않도록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밤새 선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2번째 밤을 맡았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계속 불을 지폈습니다. 선비가 춥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주고 이따금 물을 적신 천으로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만수는 3번째 밤을 맡았습니다. 의원이 준 약을 정해진 시간에 발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붕대를 갈고 상처를 닦았습니다. 선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켜봤습니다. 복동이는 4번째 밤을 맡았습니다. 선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나 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했습니다. 동이는 5번째 밤을 맡았습니다. 선비의 곁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빌었습니다. 선비님을 살려달라고, 자신이 대신 아파도 좋으니 선비님을 깨워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낮에는 모두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철수는 밭을 돌봤습니다. 선비가 심어놓은 채소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수는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먼 우물까지 가서 물동이를 이고 와야 했습니다. 무거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청소를 했습니다. 방을 쓸고 닦았으며 마당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선비가 깨어났을 때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복동이는 빨래를 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선비의 옷과 이불을 정성껏 빨았습니다. 동이는 죽을 쑤었습니다. 이웃에게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불을 조절하며 죽을 끓였습니다. 선비가 깨어나면 바로 먹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고 아꼈습니다. 음식을 나눌 때도 양보했고 일을 할 때도 협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비의 소문을 듣고 걱정되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토록 말썽꾸러기였던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선비를 돌보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상점 주인이 떡을 가져왔습니다. 선비가 깨어나면 먹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선비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정성껏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선비를 돌보라고, 선비는 분명 깨어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선비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비가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5 아이가 모두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모두 여기 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비님이 깨어났다고, 살아났다고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선비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괜찮으냐고, 잘 지냈느냐고 걱정했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괜찮다고, 선비님만 깨어나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선비님을 평생 모시겠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선비는 겨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걷기는 불편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선비가 처음 밖으로 나온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쳤습니다. 선비의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왔습니다. 철수는 이웃집 할머니의 밭일을 도왔습니다. 영수는 상점 주인의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만수는 마을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복동이는 빨래하는 아낙들을 도왔습니다. 동이는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썽꾸러기로 손가락질 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회복된 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배움을 흡수했습니다. 철수는 가장 빨리 배웠습니다. 총명했고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영수는 글씨를 잘 썼습니다. 붓을 잡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만수는 이해력이 뛰어났습니다. 글의 뜻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복동이는 성실했습니다. 천천히 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이는 어렸지만 열심히였습니다. 형들을 따라하며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모여 그날 배운 것을 복습했습니다. 밤에는 선비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 성현들의 이야기,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 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밤늦도록 선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을 빛내며 집중했습니다. 배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선비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한 것도 기뻤지만 아이들이 배움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부자 김진사가 선비 일가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마지기의 농과 밭을 가지고 있었고 종도 여럿 부리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과 친분이 있었고 마을의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작인들에게 가혹하게 대했고 조금이라도 수확이 부족하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인색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선비는 가난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버려진 아이 5을 거두어 훌륭하게 키우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뼈까지 부러뜨려가며
아이들을 바르게 만든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선비를 칭송했습니다. 진정한 선비라고, 참된 스승이라고,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비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김진사의 질투심도 커졌습니다. 김진사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사의 집에서 귀중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값비싼 은비녀와 옥으로 만든 장식품, 그리고 돈주머니가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라고, 누가 자기 집에 침입했다고 외쳤습니다. 김진사는 즉시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말했습니다. 선비가 기르는 아이들이 도둑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원래 도둑이었다고, 지금도 도둑질하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다음 날 관리가 선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사도 함께 왔습니다. 관리는 선비에게 통보했습니다. 김진사의 물건이 도난당했다고, 아이들이 의심받고 있다고, 집을 수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비와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선비는 항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3달 동안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는다고,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도 울부짖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누명이라고,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방을 뒤졌고 마당을 뒤졌으며 창고를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초조해했습니다. 자신이 심어둔 물건이 발견되지 않으면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저기를 보라고 선비의 방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관리가 그곳을 수색했습니다. 선비의 방 구석진 곳, 낡은 상자 뒤편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관리가 꺼냈습니다. 은비녀와 옥 장식품, 그리고 돈주머니였습니다. 김진사의 물건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외쳤습니다. 바로 그것이라고, 자기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은 기겁했습니다. 그런 물건을 본 적도 없다고,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 모함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선비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음모라고, 누군가 자신의 방에 물건을 몰래 숨긴 것이라고, 아이들은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선비의 방에서 도난당한 물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관리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선비를 체포하겠다고, 관하로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선비는 절망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철수는 관리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조사할 것이 있다고,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관리는 의아해했습니다.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겠다고,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체포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겠다고, 내일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선비를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관리와 김진사가 돌아간 후 철수는 동생들을 모았습니다. 5아이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누가 이상한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최근에 우리 집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막내 동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밤에 이상한 사람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이는 말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뒤뜰에 나갔을 때
누군가 우리 집 주위를 서성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지만 옷차림은 분명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떤 옷차림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동희는 대답했습니다. 회색 저고리에 검은 바지였다고, 그리고 허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김진사 집 하인들이 입는 옷차림이라고, 자신이 장터에서 여러 번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수와 영수는 김진사 집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김진사 집 뒤편에서 하인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수는 숨어서 들었습니다. 한 하인이 말했습니다. 일이 잘 풀렸다고, 주인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하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괜찮겠느냐고, 나중에 들통나면 어쩌느냐고 걱정했습니다. 첫 번째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증거가 있는데 누가 의심하겠느냐고, 주인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수와 영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두 아이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하인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자백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김진사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 모두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은 하인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한 하인이 혼자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하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둘러쌌습니다. 하인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며칠 전 밤에 우리 집에 온 것을 알고 있다고, 물건을 숨긴 것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있다고, 당신의 옷차림을 본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다른 하인과 나눈 대화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인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지만 계속 거짓말하면 관아에 가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형벌은 매우 고통스럽다고, 자신도 맞아본 적이 있어 안다고, 차라리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낫다고 권했습니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선비님이 억울하게 잡혀가신다고, 착한 분인데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인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인은 고백했습니다. 김진사가 시켰다고, 돈을 주며 선비의 집에 물건을 숨기라고 명령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선비를 시기했다고, 선비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이런 음모를 꾸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하인을 데리고 관리에게로 갔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지만 관리는 아직 관아에 있었습니다. 내일 선비를 체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인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데려왔다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자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리는 놀라며 하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인은 떨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 내가 물건을 훔쳐 선비의 집에 숨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진사가 자신에게 명령했다고, 선비를 모함하기 위해 물건을 훔쳐 선비의 방에 숨겼다고, 돈을 받고 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무고죄는 엄하게 벌을 받는 죄였습니다.
관리는 즉시 김진사를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김진사가 관하로 불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관리는 하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냐고, 당신이 선비를 모함하기 위해 이런 짓을 시켰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발뺌하려 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인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더 많은 것을 증언했습니다. 김진사가 준 돈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언제 명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물건을 훔쳐 선비의 방에 숨겼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철수도 증언했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하인들의 대화를 말했습니다. 영수도 증언했습니다. 김진사가 평소 선비를 시기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증언과 하인의 자백 앞에서 김진사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선비를 모함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고 고백했습니다. 관리는 엄숙하게 판결했습니다. 김진사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무고죄로 재산 일부를 몰수하고 마을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인에게도 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했으므로 형을 감해주었습니다. 선비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관리는 선비에게 사과했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잘못 판단할 뻔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지혜롭게 진실을 밝혀냈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선비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시기심에 눈이 멀어 나쁜 짓을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선비는 김진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관대함에 감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와 아이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지혜롭게 진실을 밝혀낸 것에 감탄했습니다. 한때 도둑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선비의 가르침이 훌륭하다고,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다고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철수는 23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처음 시험에서는 떨어졌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관리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관직을 받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백성을 도왔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았습니다. 영수는 22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물건을 사와 마을에 팔았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속이지 않고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장사는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수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영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영수는 고아들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했습니다. 글도 가르쳤습니다. 만수는 21살이 되었습니다. 의수를 배웠습니다. 마을 의원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약초를 익히고 병을 고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수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배웠습니다. 선비와 함께 밭을 일구며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복동이는 훌륭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농법을 연구했습니다. 복동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가르쳤습니다. 동이는 18이 되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선비처럼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동이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배우고 싶지만 돈이 없는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동이는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선비는 노년에 5 아이와 그 자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를 잊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선비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감사했습니다. 너희가 있어 외롭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지만 그 어떤 자식보다 소중하다고, 너희를 키운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고맙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자손들도 선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대대로 선비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거리의 도둑이었던 아이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훌륭한 관리, 정직한 장사꾼, 헌신적인 의원, 성실한 농부, 훌륭한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선비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었습니다. 선비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5 아이를 통해, 그 아이들의 선행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